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02년 7월 18일, 영국에 살던 중년 여성 마가렛은 필리핀에서 걸려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아들의 동업자이자 친구인 마이크였어요. 참고로 아들 스티브는 필리핀에서 컴퓨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머니, 스티븐이 사고를 당했어요. 엄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냐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돌아온 대답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스티븐 알스턴 데이비스, 1970년생으로 영국 노팅엄 출신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쾌활한 성격에 유머 감각이 좋아서 늘 주변 사람을 즐겁게 했다고 해요. 가족이며 친구들 다 그와 함께 있으면 깔깔거릴 정도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유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다 유년 시절 불행이 찾아옵니다. 1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인데 이후 집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스티브는 좀 빠르게 처리된 것 같아요. 특히나 어머니 그리고 두 여동생을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얼마 후 엄마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요. 이 새아버지가 생기면서 첫째 아들 스티븐의 어깨도 다소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10대 때의 이 아들은 또래 애들처럼 컴퓨터를 좋아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히 푹 빠져 있었어요. 성인이 돼서는 이 노팅엄에 있는 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21살이 되던 해 흥미로운 제안을 받게 되죠. 지금보다 3배 높은 급여를 주겠다라는 제안인데 단 홍콩에 있는 지사로 파견된다라는 게 조건이었죠. 스티브는 단번에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영국에서 살아온 그가 이 타국 생활, 특히나 아시아에서 생활한다는 건 좀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처음엔 전전긍긍 하다가 결국 새로운 취미에 눈을 뜨게 되죠. 그는 이 홍콩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필리핀 앙헬레스 시티에서 경비행기 조종사 클럽에 가입합니다. 취미로 경비행기 조종하면서 취미도 찾고 또 삶의 활력도 다시 되찾게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티브는 쉬는 날이면 또는 휴가 때마다 필리핀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필리핀 시내에 있는 한 술집을 방문했는데 사실 여기가 이렇게 건전한 술집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또 뒤로는 성매매가 이뤄지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중엔 15살 소녀 에블린 보홀도 있었습니다. 에블린, 이 여성은 필리핀에서도 외딴 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섬이 전기, 수도도 없는 그야말로 오지나 다름없다고 해요. 집안은 가난했고 에블린은 어릴 때부터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13살쯤 됐을 때는 성냥을 팔면서 생활비를 벌었다고 해요. 좀 나이 어린 소녀에게 가혹한 삶이긴 했지만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게 자라났죠. 무엇보다도 에블린은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서 처음 본 사람과도 금방 가까워지는 게 큰 장점이었어요. 그런 그녀의 장래 희망은 도시에 있는 바에서 일하는 거. 거기서 외국인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사고의 흐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필리핀은 워낙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어린 소녀 또한 내 이 힘든 처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외국인을 만나서 여기를 좀 뜨고 좀 삶이 나아지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5살이 됐을 때 에블린은 그 소망대로 앙헬레스에 있는 한 술집에 취직을 하는데 여기에는 에블린 같은 어린 소녀들이 성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던 곳입니다. 스티븐과 에블린, 첫 만남에서 아주 강력한 이끌림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에블린은요, 언니 신분증을 빌려서 자기 나이를 21살로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 곧 두 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스티븐은 이 아이가 미성년자인 걸 몰랐던 거고요. 그렇게 관계를 이어오다가 2년 후에 스티븐이 드디어 영국 돈으로 500파운드,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9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해서 에블린에게 자유를 선물하게 돼요.
참고로 당시 에블린이 하룻밤 성매매 값으로 1파운드를 받았다고 해요. 아주 큰 돈은 아니죠. 그게 더 가혹하고요. 근데 이 술집에 진 빚이 있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던 걸 스티븐이 이제 돈을 내서 그녀를 구해낸 거예요. 그렇게 이후 이제 두 사람은 관계를 이어오다가 스티븐이 정식으로 에블린에게 청혼을 합니다. 이 순간은 에블린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먼트였죠. 그간 스티븐은 매춘업에 종사하고 있는 에블린을 진심으로 가여워했어요.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런 결정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필리핀 바에서 일하는 그 매춘부들 사이에서는요, 사실 여기에 뭐 강제로 끌려왔다기보다는 돈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의로 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선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러다 결국에 와, 이거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게 없다 싶어서 돌아오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티븐으로서는 어땠을까요? 보통 자기는 이제 서구 언론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필리핀 바에서 일하는 성매매 아이들은 뭐 약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묘사가 됐고 또 자기도 그렇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진 못했죠. 스티븐은 내가 사랑하는 에블린을 구해야겠다라는 열망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생각해보세요. 이런 생각을 가진 데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잃고 두 여동생을 직접 돌봤던 그 경험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라는 자기 동생들을 봤으니 에블린한테도 어떤 그런 좀 동정심이 들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청혼을 하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사실 에블린이 실제로는 나이가 훨씬 더 어린 미성년자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근데 뭐 스티븐한테 더 이상 그게 걸림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을 듣게 된 스티븐의 어머니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아니, 아들이 필리핀에 가서 매춘부를, 그것도 10살이나 어린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다? 쉽게 이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근데 이제 마가렛 어머니는 애써 이건 아들이 선택한 거다라고 존중해 주기로 하죠. 1997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에벨린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스티븐은 아내와 같이 하기 위해서 아예 홍콩을 떠나서 필리핀으로 이주했어요. 거기서 친구 마이크와 동업을 하면서 컴퓨터 개발자로 충분한 돈을 벌게 되죠. 그는 앙헬레스 시내에 있는 고급 주택을 구매했고요. 또 가정부를 고용합니다. 별도로 매달 에블린에게 약 1000파운드의 용돈을 주고요. 생각해보면 하룻밤에 1파운드 받고 성매매를 하던 여성이 이제 매달 1000파운드, 그러니까 한 170만 원 정도를 마음껏 받아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한편 남편 스티브는 처가댁도 살뜰하게 챙겼다고 해요. 장인어른한테 낚시를 할 수 있는 보트를 선물했고요. 또 에블린 부모는 당연히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야말로 외국인 사위가 이 집안을 멱살 잡고 살려낸 거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결혼 3년 차가 됩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 2명이 생기거든요. 각각 제시카와 조슈아. 이렇게 뭐 제법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었는데 영국에 있던 어머니 마가렛은 여전히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스티븐이 막 비디오 카메라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녹화를 해서 그걸 영국 가족들한테 공유했어요. 외국에 사니까 자주 볼 수 없으니까요. 브이로그 같은 걸 찍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영상 속에서 며느리, 그러니까 이 에블린을 좀 보면 항상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집안일은 뭐 가정부가 다 하는 것 같고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부모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며느리는 뭐 하는 거야? 참다 못한 마가렛은 에블린 너 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조언을 하게 돼요. 영국식 엄마의 또 생각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 아들은 엄마, 아내는 저한테 정말 공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라고 반박하고요. 아니 뭐 아들이 괜찮다는데 남편이 괜찮다는데 어쩌겠어요. 하지만 에블린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라요. 매일 누군가와 전화를 해요. 낄낄거리고 웃어대고 심지어 약간 이 전화를 받을 때 막 설레어하는 그런 표정이랄까요?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최근 들어 남편 스티븐에게 부쩍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네, 예상되시죠? 그녀에게 내연남이 생긴 겁니다. 그 내연남의 정체는 당시 필리핀 경비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아놀드, 필리핀 사람이에요. 그가 받던 연봉은 참고로 한 1000파운드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생활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아놀드에게 푹 빠진 에블린이 그 남자의 1년치 연봉과 맞먹는 1000파운드짜리 막 오토바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났냐? 사실 이 돈이 남편이 딸 제시카를 유치원에 보내라 라면서 준 돈이었어요. 이거 문제가 될 텐데요. 얼마 후에 이제 아빠 스티븐이 직접 딸을 유치원에 픽업하기 위해서 혼자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죠? 아니, 딸애가 유치원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서 아내에게 갔죠. 아니, 교육비로 준 돈을 다 어디에 썼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데, 이때 에블린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대화를 아예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단절된 거예요. 그만큼 부부관계도 신뢰에 금이 갔고요. 이렇게 나온다고? 결국 스티브는 아내에게 주던 용돈을 끊게 돼요. 이렇게 하면 그녀가 다시 예전처럼 사랑스러운 아내로 또 믿음직한 엄마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죠. 에블린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결혼 반지를 팔아요. 이걸 알게 된 스티브는 좌절했죠. 이거 뭐 결혼 생활 끝내자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점점 어긋났고 결국 스티븐 역시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말에는 출장을 핑계로 친구와 수영장에서 풀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어느 날 에블린에게 가서 아니 당신은 두 아이의 엄마이지 않냐. 이렇게 살지 말고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대학이라도 다니면서 좀 더 생산적인 삶을 살고 우리 관계도 회복해보자 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을 에블린이 아니었죠. 둘 사이는 점점 큰 갈등으로 치닫았고 스티븐은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한 겁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참 오묘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고를 당했냐? 2002년 7월 17일 그날 스티븐과 마이크는 밤 10시까지 마닐라에 있는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시 45분쯤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함께 이동해요. 이 아파트가 이제 평소 두 사람이 숙소로 사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집은 있지만 회사랑 집이 너무 머니까 평일엔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두 사람 각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그러다 새벽 2시, 뭔가 낯선 인기척에 마이크가 놀라서 눈을 떱니다. 그 순간 벌컥 방문이 열리더니 괴한 3명이 들이닥쳐요. 그중 한 명이 마이크 머리에 총구를 겨누더니 말합니다. 네가 스티븐이야? 마이크는 여기서 일단 겁에 너무 질려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바로 이 3명이 옆방으로 향했죠. 스티븐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잠시 후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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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4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그러더니 후다닥 괴한들이 아파트를 빠져나가요. 마이크가 서둘러 옆방으로 갔죠. 그랬더니 스티븐은 이미 총에 맞아서 피범벅이 돼 있고 숨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이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그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내 에블린에게 전화를 걸게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질 않아요. 결국 전화를 받은 건 사건 발생 4시간이 지난 새벽 6시쯤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마이크가 에블린 어떡하죠? 지금 스티븐이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막 이렇게 흐느끼는데 이 말에 어쩐 일인지 에블린은 굉장히 담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스티븐의 어머니 마가렛이 즉각 다음날 필리핀에 도착해요. 아들의 죽음이라뇨. 너무 고통스럽죠. 아니 아무리 필리핀 치안이 안 좋다 해도 갑자기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허망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내내 그녀는 며느리 에블린에게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할까? 뭔가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거의 눈길조차 주지 않으면서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한달까요? 아주 냉랭하죠.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도 마가렛은 이 손주 둘을 돌보기 위해서 이 자기 아들의 집 에블린과 함께 머물게 되는데 이때 며느리 태도 역시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나한테 왜 이럴까? 한편 사건을 조사하던 필리핀 경찰은 수사 초기에는 뭔가 사업으로 얽힌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면 범인들이 정확하게 이들의 숙소를 알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직원이 아닐까? 거래처 사람들 아닐까? 라고 탐문을 했지만 혐의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 모두 스티븐 다 좋은 사람이었다라고만 말하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머니 마가렛 그리고 동업자 친구 마이크는 이미 한 사람을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아내 에블린이었죠. 근데 또 당장 필리핀 경찰이 그녀를 수사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렛이 필리핀 전직 경찰관 출신의 사설 탐정을 고용합니다.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 마가렛은요, 이때 내가 범인을 찾아내기 전까지 절대 이 필리핀을 떠나지 않으리라 굳게 다짐하게 됩니다. 의뢰를 받게 된 사설 탐정, 그는 에벌린의 집 근처에서 24시간 잠복하면서 그녀를 계속 관찰했어요. 그리고 바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죠. 유독 에블린의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남성 2명이 있더라고요. 그중 한 명은 에블린의 내연남 아놀드였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아놀드의 지인 알렉산더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탐정이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요.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두 남성의 사진을 가지고 마이크에게 보여줬죠. 왜냐하면 마이크가 그 현장에서 유일하게 괴한을 본 목격자니까요. 그러자 마이크가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괴한이 즉각 체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전히 유죄를 입증하기엔 지금 증거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마가렛은요, 일단 자기 영국 삶도 있고 또 3명 중에 범인 2를 잡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 영국 집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영국에서도 필리핀 경찰과 연락을 하면서 계속 수사를 요청했죠. 그 과정에서 사비로 수사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해요. 이게 좀 필리핀 경찰 상황 아시죠, 여러분? 자기가 경찰한테 돈을 줘서 더 수사를 열심히 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준 돈이 5만 5천 파운드, 거의 1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끈질긴 집념은 사건 발생 19개월 만에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마가렛은 경찰뿐만 아니라 에블린의 주변인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 중에는 에블린의 친언니 지나라는 사람과 그녀의 남편 로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에블린의 다 가족들이죠. 근데 마가렛이 계속 지극정성으로 연락하고 나는 아들을 잃은 엄마다. 난 진실을 알고 싶다. 이 모성의 마음이 그들을 움직인 것 같아요. 로빈, 그러니까 에블린의 제부가 아주 어렵게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네, 그 아직 검거 전이었던 3번째 괴한이 그 제부 로빈이었던 겁니다. 이 셋을 모아서 스티븐의 살인을 지시한 건 누구냐? 네, 예상대로 에블린이었고요. 로빈의 증언에 따르면 에블린은 미리 사람들을 다 포섭해둔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놀드, 제부 로빈, 그리고 아놀드의 지인 알렉산더까지. 어떻게 꼬드겼냐면 내 남편 통장에 현금이 두둑하다. 내 남편만 죽으면 이 재산 다 같이 나눠 갖자라고 한 거예요. 그 남편과 마이크가 같이 머무는 숙소에 열쇠를 제공한 것 역시 아내였습니다. 그날 밤 스티븐에게 총을 발사한 사람은 남자친구 아놀드. 그리고 이 모든 살인이 벌어지는 동안 에블린 또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아파트 주차장 차 안에서 살인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돌아온 괴한 3명한테 잘했다. 이제 우리가 돈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다독였고요. 자, 이렇듯 공범의 증언이 나오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범인이 다 낱낱이 밝혀진 거죠. 거기에 에블린이 관여했다는 것도요. 2004년 2월
에블린은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됩니다. 아니, 근데 모든 게 모함이래요. 경찰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 생활비도 남편한테 나오고, 또 내 자식들 아빠인데 내가 왜 죽이냐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남편을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는데, 내 남편의 돈을 탐낸 저 무리가 지금 자기를 범인으로 온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녀에게 살해 동기가 없을까요? 스티브는 이미 그녀에게 이혼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생활비도 끊길 테고 자칫하면 그녀는 다시 가난한 과거 생활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를 죽여버리고 이 재산을 독차지하자. 네, 살해 동기 충분히 있어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에블린이 입을 꾹 다무는 거예요. 아예 범행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에서 살해 동기는 끝까지 미궁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자백이 없다고 죄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에블린은 사건이 벌어지던 날 자기는 집에 있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게 딱 걸려요. 이웃들 중에 이 여자가 새벽에 돌아오는 걸 목격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이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결국 그녀의 유죄가 인정되면서 재판대에선 그녀는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매춘을 하면서 유흥업소에서 사는 삶에서 자기를 꺼내주고 사랑해주고 또 자기 가족들까지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게 해준 남편. 네, 처음엔 너무 좋았고 무한히 감사했죠. 하지만 그 감사함이 결국 결혼 5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청부살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간사하고 악할 수 있는지 어떤 밑바닥을 본 기분이에요. 한편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2년 넘게 고군분투한 어머니 마가렛. 그녀는 현재 영국에서 손주들 제시카와 조슈아를 정성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친엄마까지 교도소에 간 마당에 그냥 필리핀에 둘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죠. 마가렛, 그녀는 매번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교도소에 있는 에블린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거긴 아이들의 사진까지 동봉되어 있고요. 시어머니는 전 며느리 에블린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고. 이제는 네가 악한 마음을 버리고 진심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요. 근데 과연 배은망덕한 에블린이 그 진심을 느끼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